강원도 어느 바닷가 마을. 겨울은 늦게 왔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일찍 찾아왔다. 정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아침, 여전히 그녀의 방 문을 열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다. 오늘은 딸의 기일. 그녀는 딸 수진의 생일과 죽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정우와 민숙은 1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수진이 죽은 뒤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도 그만뒀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민숙은 처음엔 그가 불편했다. 사위가 아니라 어느새 낯선 남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밥을 같이 먹고 차를 같이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기도 했다. 말은 별로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뜰에 쌓이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수진이가 이런 날씨를 좋아했죠. 민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애는 눈 오는 날마다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기억 속에 머물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우의 방엔 여전히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숙의 방 옆 서랍에도 딸이 남긴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진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숙이 아팠다. 감기 몸살이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정우는 직접 약을 사오고 죽을 끓여주며 밤새 곁을 지켰다. 그날 밤 민숙은 고열에 시달리다 말없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더 세게 민숙의 손을 감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슬픔과 외로움이 감정을 삼키고 그 공백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흘러들어왔다. 며칠 뒤 민숙은 회복되었고 일상은 다시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둘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서로를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못한 채 조용히 눈을 돌리는 순간이 많아졌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일까? 그녀는 아내의 어머니인데. 하지만 지금 나를 이렇게 안아줄 사람은 그녀밖에 없다면? 민숙 역시 혼란스러웠다. 딸을 잃은 죄책감과 사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문득 깨닫게 되면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둘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민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 씨, 혹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정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용히 말했다. 서울엔 갈 곳이 없어요. 이 집이 지금의 전부입니다. 민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우는 마루에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민숙은 조용히 그의 옆에 와 앉았다. 서로 말없이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민숙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우는 몸을 굽혔다. 하지만 이내 그대로 있게 두었다.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그건 애정이었을까?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살아있는 자들이 느끼는 체온에 대한 갈망이었을까? 눈은 계속 내렸고 그들의 발자국은 마당에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눈을 뜨자마자 마당을 쓸었다. 마루 앞에 쌓인 흰 눈은 마치 지난밤의 감정을 덮기 위해 내린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가 쓸어낸 눈 위로는 얇은 발자국 하나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곧 사라져갔다. 민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녀는 전날 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던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고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를 조용히 잠식했다. 아침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냄새 속에서도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 시장에 다녀올게요. 민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야 정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 역시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수진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걸었다. 미안해. 너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처음엔 매일 죄책감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살아야겠더라. 그냥 사람답게 숨 쉬고 싶었어. 그는 눈을 감았다. 수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점점 흐릿해지고 대신 민숙의 고요한 눈빛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짙은 갈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차가운 표정을 한 채. 안녕하세요, 고모. 혜진이었다. 수진의 외사촌 여동생, 민숙의 조카. 어머, 혜진이니? 이 추운 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민숙은 당황했지만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근처에 출장이 있어서요.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어요. 혜진은 집안을 스캔하듯 둘러보다가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 오빠도 아직 여기 계시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 혜진아.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혜진은 대부분 묵묵히 식사를 했고 가끔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민숙과 정우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 후 혜진은 민숙에게 말했다. 고모,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되죠? 서울로 가는 길도 멀고.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 방 그대로 있어. 민숙은 준비를 하러 갔고 거실에는 정우와 혜진만 남았다. 혜진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아직 이 집에 있는 이유? 수진 때문이에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요즘 인터넷 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좁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퍼지죠.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었다. 혜진은 혼자 수진의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민숙과 정우가 나눈 짧지만 함축적인 대화. 그날 밤, 우리가 멈췄어야 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만두자.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혜진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멈추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건 가족이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떠나기 전 민숙에게 말했다. 고모, 우리 이번 주에 가족 모임 있죠? 거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숙은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혜진은 웃지 않았다. 정우는 그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이 살아있을 때 혜진은 항상 정직하고 단호한 아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우는 어렴풋이 알았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음 회차 예고. 가족 모임 날 혜진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모두 앞에서 정우와 민숙을 고발한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지만 그 충돌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일요일 저녁,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 민숙의 가족들이 모였다. 조카, 사촌, 먼 친척까지 모두 20명 남짓.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혜진이 표정을 굳힌 채 앉아있는 것을 본 정우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혜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고 있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고모, 그리고 정우 오빠.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민숙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우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곧 녹음기에서 어두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우리가 멈췄어야 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만두자.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친척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들, 설마.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 두 분 사이의 분위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내가 어떻게 내 딸의 남편이었잖아. 정우 씨,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 질책이 쏟아졌다. 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정우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맞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다. 민숙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정우 씨. 하지만 정우는 계속 말했다. 우린 서로 외로웠습니다. 수진이 떠난 뒤 이 집은 너무 비어 있었고 우리는 그 공허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외로움이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고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언니가 살아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잘못이야. 나도 알아. 매일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매일 딸의 죽음을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눈가에 드물게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친척들은 냉정했다. 사람답지 못한 변명이야. 수진이의 명예를 짓밟은 거야. 이런 일은 가족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정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제가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민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합니다. 이건 제 책임이니까요. 그날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어 끝났다. 민숙은 가족들에게서 차갑게 외면당했고 정우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방 문을 열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방. 안에는 여전히 수진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단정한 수진의 글씨가 있었다. 정우아,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된다면 부디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줘.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어떤 길을 걷든 제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정우는 편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내렸던 수많은 죄와 형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지는 이미 그에게 용서를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하지만 민숙은, 가족들은, 세상은, 그들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우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죄인으로만 살 수는 없었다. 새벽녘,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민숙은 현관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정우 씨,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둘 다.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정우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수진이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 애는 내가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살아보려 합니다. 민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르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배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우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민숙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는 집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우는 알았다. 이 길의 끝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걸어갔다. 그것만이 남겨진 선택이었다. 정우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숙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매일같이 불안과 죄책감 속에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 모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었는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은근한 시선과 속삭임을 숨기지 못했다. 시장에 가면 일부러 뒤돌아보며 수군거렸고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마저도 그녀를 피했다. 수진이를 배신했다더라. 사위와 무슨 사이였다던데. 귀에 박히는 말들이 민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숨어 지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에 머무는 혜진은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계속 연락을 돌렸다. 이대로는 안 돼요. 최소한의 단절이라도 선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욕을 먹습니다. 가족 모임은 다시 소집됐다. 이번엔 훨씬 더 단호하고 냉정한 공기가 흘렀다. 정우는 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화살은 여전히 민숙을 향하고 있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정말 정우랑 그런 관계였어? 내 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가문의 수치야. 민숙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혜진이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셨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고모,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민숙은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그래, 맞아. 잘못이야. 내가 약했어. 하지만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라. 정우는 나보다 더 불쌍한 아이였어.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혜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고모, 동정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정우 오빠도 어른입니다. 선택했고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고모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에 누군가 냉혹하게 선언했다. 앞으로 민숙 씨는 우리 집안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 더 이상 가족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네. 그 순간 민숙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추방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숙은 집으로 돌아와 술을 꺼냈다. 평생 술을 멀리했지만 손은 떨림 없이 술잔을 채웠다. 눈물이 술과 섞여 흘렀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너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 남편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정우는 강원도의 바닷가 마을에 있었다. 낡은 여관방에 묵으며 항구에서 막노동을 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그물을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몸은 고단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었다. 그러나 과거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항구 근처 카페에서 신문을 펼쳤다가 그는 경악했다. 작은 사회면 구석에 이런 제목이 있었다. 망자의 남편과 장모 사이, 도덕을 배반한 관계, 가족 고발. 그는 신문을 쥔 손이 떨렸다. 기사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미 인터넷에는 익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었다. 저 사람 아니야. 그 동네에서 난리라더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꼈다. 며칠 뒤 밤늦게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우가 문을 열자
허름한 외투를 걸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정우야, 나다. 내 아버지다. 정우는 굳어버렸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버려졌다. 어머니는 홀로 정우를 키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정우는 혼자가 되었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도 많이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자의 눈빛에는 간절함보다는 어딘가 불편한 연민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난 아버지 같은 거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망가졌는데 더 망가지라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억울한 듯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은 어디서든 환영 못 받아. 결국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정우는 문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정우는 이불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건 세상의 시선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핏줄이라는 굴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항구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이 있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는다. 숨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살아남겠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긴 채 정우는 새벽 바다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가 어른거렸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4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제5부에서는 정우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돌던 중 수진이 남긴 편지의 진실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순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정우는 떠돌았다. 강릉에서 며칠을 머물다 다시 속초로, 그 다음엔 산간 마을로. 그는 일정한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일자리를 구하면 며칠 머물다 사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면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어디를 가든 똑같았다.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기사에 나온 사람 아니야. 익명의 글과 인터넷에 파편화된 이야기들은 이미 그를 낙인 찍고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그는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오래된 서점에서 낯익은 책을 발견했다. 수진이 살아있을 때 늘 읽던 시집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안쪽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수진의 글씨였다. 정우아, 혹시 이 책을 보게 된다면 내가 곁에 없는 거겠지. 너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떠난 뒤에도 너는 제발 너답게 살아. 나의 남편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에게 부탁해.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편지는 오래전 쓰인 듯 종이가 발에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수진아.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과 스스로 내린 형벌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수진의 글씨는 마치 그 짐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고통이 몰려왔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떠났는데 정우는 왜 다른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까? 왜 민숙과 경계를 넘었을까? 그는 책을 가슴에 안고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이 책, 어디서 온 건가요? 주인은 오래된 안경 너머로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 책장은 대부분 기증받은 거예요. 아마 근처에서 정리하다가 들어온 모양이죠. 오래된 책이라 별로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정우는 고맙다고 말한 뒤 책을 사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책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그는 편지를 수십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말자. 숨지 말자. 수진이가 원한 건 내가 살아가는 거였어. 며칠 뒤 정우는 작은 도시의 공동체 센터에 발을 들였다.
그곳은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공간이었다. 관리자는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요? 자원봉사나 잡일 정도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만,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래 머물진 못할 겁니다. 관리자는 그를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만 적어두죠.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그날부터 정우는 새벽부터 센터에 나가 청소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이 많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고 아이들은 곧 그를 따랐다. 그 중에서도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름은 선우. 말이 서툴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그림만 그리곤 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아이의 작은 손에는 파란색 크레용이 들려 있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를 내밀었다. 바다였다. 파도가 크게 일렁이고 그 위에 한 점 같은 배가 떠 있었다. 바다를 좋아하니? 정우가 묻자 아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우는 선우 곁에 자주 앉았다. 말없이 그림을 지켜보거나 함께 파도를 그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선우의 어머니 영주는 센터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정우와 마주쳤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선우가 오빠를 잘 따르네요. 정우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우는 아버지가 없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거의 마음을 안 열거든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이상하게 편안해 보여요. 영주의 말은 따뜻했지만 정우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될지 모르겠네요. 영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요. 그 말은 정우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밤이 되자 정우는 다시 수진의 편지를 꺼냈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찾아왔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알았다. 도망치는 삶은 끝났다는 것을. 그는 살아야 했다. 설령 세상이 끝까지 그를 죄인이라 불러도 그는 살아야 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선우와 함께 바다를 그렸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림 속 작은 배는 점점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변해갔다. 정우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걸 알았다. 언젠가는 이 파도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제5부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제6부에서는 정우가 공동체 센터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며 영주와 선우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동시에 세상의 시선과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위협하는 장면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정우가 공동체 센터에서 지낸 지 2달이 흘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그를 향해 달려왔고 노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선우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정우와 있을 때만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선우는 작은 목소리로 단어들을 내뱉었고 정우는 그 말들을 조심스럽게 이어받았다. 파도. 그래, 파도네. 오늘은 파도가 조금 잔잔하지? 배. 응, 우리 배가 더 멀리 갈 수 있겠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정우의 하루를 지탱했다. 영주는 가끔 정우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우 씨가 오고 나서 선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조금씩 늘고
표정도 밝아졌고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이 덕분입니다. 제가 위로받고 있어요. 영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오래 여기서 지낼 생각은 없나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이곳에서라도 조금은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 두 마음이 팽팽히 맞섰다. 어느 날 센터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기자증을 내밀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한 분에 대해 취재하려 합니다. 이름이 정우라고. 센터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기자는 다짜고짜 카메라를 꺼내며 물었다. 과거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가족이 직접 증언했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멀찍이 서 웅성거렸고 노인들은 놀란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는 끈질기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렇다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여기서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서를 구하려는 겁니까? 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살아가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요.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이미 파장은 시작됐다. 기자는 기사를 실었고 인터넷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영주는 신문을 읽은 뒤 정우를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떠나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영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도망친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아요. 저도 그걸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선우 아버지가 떠난 뒤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제 곁에 남았고 저는 아이를 키워야 했죠. 그게 제 삶이었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주는 담담히 덧붙였다. 정우 씨,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마주해야 해요. 그날 밤, 정우는 선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는 종이에 큰 해를 그리며 색연필을 힘껏 눌러댔다. 해.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우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해를 그릴 줄 아는구나. 나도 언젠가 다시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정우는 센터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영주와 선우 앞에서 고개 숙여 말했다. 고마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의 어둠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영주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대답했다. 어디를 가든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선우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선우는 말없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그의 손바닥에 남았다. 정우는 짐을 챙기고 길을 떠났다. 이번엔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경기도 어딘가에 조용한 선원과 작은 수행처가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함께 일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다. 작은 절이 있었고 노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정우가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노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과거에서 도망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찾으러 온 겁니까? 정우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을 살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머물 수 있겠지요. 그 순간
정우는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제6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7부에서는 정우가 선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조금씩 내면을 정리해가고 동시에 다시 찾아오는 과거의 그림자와 새로운 선택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정우가 산중 선원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이곳의 생활은 단순했다. 새벽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채소밭을 돌보며 점심과 저녁에는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눴다. 밤이면 모두 묵언 수행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처음엔 고요가 불편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잡념이 떠올랐다. 민숙의 눈빛, 혜진의 단호한 목소리, 신문에 실린 비난, 그리고 수진의 웃음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는 그 모든 소리가 차츰 잦아드는 걸 느꼈다. 노승은 자주 그에게 말했다. 생각은 파도와 같다네. 억누를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지. 다만 흘려보낼 수는 있네. 정우는 그 말대로 파도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안의 깊은 상처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노승이 정우를 불렀다. 자네는 왜 이곳에 왔는가?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죄 때문에요. 도망치지 않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네. 하지만 죄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환영일 뿐이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네. 그 말은 정우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며칠 뒤 선원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인은 영주였다. 정우 씨. 선우가 요즘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제게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사람 셋을 그렸어요. 바다 위에 서 있는 세 사람. 저와 선우, 그리고 아마도 정우 씨겠지요. 저는 정우 씨가 어디에 있든 괜찮아요. 하지만 꼭 알고 계셨으면 해요. 누군가는 정우 씨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림 속 세 사람이 눈앞에 그려졌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과연 그 아이 곁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정우는 수진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갈라졌다. 수진의 용서는 이미 그에게 남겨졌지만 그는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승은 그런 정우를 지켜보다가 말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도 끝내 용서할 수 없다네. 정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다. 선원 주위에 삼벚꽃이 피어나며 산길이 연분홍으로 물들었다. 정우는 하루하루 땀 흘리며 밭을 갈았고 잡초를 뽑으며 손끝의 흙냄새에 익숙해졌다. 그는 조금씩 자신을 얽매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과거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원의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혜진이었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 역시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어떻게? 제가 찾으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사실 고모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혼자 지내시다가 몸이 약해지셨어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숙, 어머니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 이후 가족과 완전히 끊기고 혼자 지내셨어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고모님을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더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숙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고모님, 한 번쯤은 만나줘야 하지 않겠어요? 정우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면 그녀는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우 오빠,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만큼은. 그 말은 정우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숙의 얼굴, 수진의 미소, 선우의 그림이 뒤엉켜 떠올랐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알았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과거를 안고 앞으로 걸어갈 것인지. 새벽, 그는 마당을 쓸며 혼잣말했다. 수진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넌 이미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아직 나를 붙잡고 있어. 이제는 정말 답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의 손끝에 닿는 빗자루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제7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8부에서는 정우가 민숙을 만나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며 과거의 상처와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정우는 결국 결심했다. 혜진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수진이 전해주던 목소리와도 같았다. 며칠 뒤 그는 선원을 떠났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민숙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곳이었다. 문 앞에 서자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마침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민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 순간 굳어버렸다. 정우 씨, 어떻게?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소식 듣고 그냥 뵈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민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난 혼자서. 목소리는 금세 떨려왔다. 정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혔다. 집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여전히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숨결은 명확하게 느껴졌다. 정우 씨, 나는 매일 후회했어요. 민숙이 입을 열었다. 딸을 배신하고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만들다니. 가족이 날 버리는 게 당연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날 버릴 수 없었다는 거야.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잊으려 했지만 결국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민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우린 참 바보야.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왔네. 상처뿐인 자리로.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제는 상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수진의 어린 시절, 그녀의 꿈, 그녀가 남긴 말들.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에요. 난 차마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정우 씨가 대신 읽어줄래요? 정우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수진의 필체였다. 오늘도 정우가 나를 웃게 해줬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제발 그가 혼자 울지 않기를 바란다. 엄마도 정우도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살아주길.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숙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울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쌓인 죄책감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며칠 동안 정우는 민숙 곁에 머물며 병간호를 도왔다. 시장을 보고, 약을 챙기고, 집을 정리했다.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아직도 같이 있네. 역시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정우는 더 이상 그 시선에 도망치지 않았다. 묵묵히 민숙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혜진이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에 예전과 같은 차가움이 없었다. 고모, 정우 오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다. 당신들을 미워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제 분노였을 뿐이었어요. 수진 언니가 정말 바랐던 건 이런 게 아니었겠죠. 민숙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넌 틀리지 않았어. 넌 옳았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잘못 속에서 살아가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을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혜진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살아보세요. 언니의 이름을 짓밟은 게 아니라 언니가 원했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걸로. 그날 밤 정우는 영주에게서 편지를 또 받았다. 정우 씨, 선우가 다시 오빠 얘기를 했어요. 바다를 그리면서 아빠 뵈라고 했답니다. 저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우 씨, 언젠가 돌아오실 거죠? 편지를 읽은 정우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언젠가는 돌아가자.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상처와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 정우는 민숙과 함께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합니다. 수진이가 남긴 말처럼요.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살아내는 것뿐이야.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침묵을 공유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제8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9부에서는 정우가 선언에서 배운 침묵의 가치와 세상으로 돌아온 뒤 맞닥뜨리는 새로운 시련을 통해 내적 변화를 확고히 다져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민숙과 함께 지낸 지 한 달, 정우는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집은 정리되었고 민숙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웃들은 앞에서는 인사했지만 돌아서서는 수근거렸다. 정우는 그것을 모른 척했지만 민숙은 그때마다 손을 떨며 식탁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정우 씨, 우리 그냥 이 동네를 떠날까요? 민숙이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소문은 따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민숙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당신은 강해졌네요. 나는 아직 겁이 나는데.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원했던 건 우리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공동체 센터를 찾았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선우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정우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환하게 울려 퍼졌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다. 보고 싶었다. 선우야. 영주는 놀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셨군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감히 돌아와도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잘 오셨어요. 선우도, 저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정우는 다시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아이들과 함께 뛰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속으로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묵묵한 성실함은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센터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다. 기자들이었다. 정우 씨, 다시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과 어울리며 재활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우를 향해 쏟아졌다.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영주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급히 안으로 데려갔다. 정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맞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잘못은 없어지지 않지만 잘못을 안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그의 인터뷰가 기사로 올라왔다. 댓글은 여전히 두 갈래로 갈렸다. 뻔뻔하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다. 그래도 최소한 책임지고 사는 것 같네. 저런 태도라면 언젠가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세상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정우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댓글을 끝까지 읽은 뒤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나를 평가하는 목소리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며칠 후 민숙이 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한결 차분했다. 정우 씨,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이곳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민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겠지. 그 순간 영주와 선우가 다가왔다. 선우는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 같이 그림 그려요. 민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눈가가 젖었다.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센터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숙은 선우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영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우 씨, 이게 아마 언니가 바라던 모습일 거예요.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수진의 웃음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정우에게 소송장이 전달되었다. 수진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민숙은 소송장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을 텐데. 정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숙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수진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어떤 길을 걷든 제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정우는 편지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날 미워하지 않겠다. 대신 끝까지 살아내겠다. 창밖으로 별빛이 번져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정우는 처음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평온을 느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제9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10부에서는 정우가 법정에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마침내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는 결말이 전개됩니다. 법정 안은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정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민숙은 방청석에 자리 잡았고 영주와 선우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재판장은 서류를 읽은 뒤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 정우 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잘못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도망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잘못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재판장은 정우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질문했다. 당신은 그 잘못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우는 단호히 대답했다. 용서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숨지 않고 살아갈 자유를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간 방청석은 고요해졌다. 민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 역시 이 일의 당사자입니다. 제 잘못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이미 삶을 버렸을 겁니다. 저희는 서로를 구한 동시에 서로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이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검사는 여전히 냉정했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어떤 사정을 가졌든 법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은 다시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차분한 수용이 있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정우는 사회봉사 명령과 일정 기간의 제한을 받았다. 형은 가벼웠지만 그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우 씨,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정우는 짧게 대답했다. 저는 오늘로써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안고도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관심은 조금씩 옅어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에 주목했고 정우의 이름은 더 이상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 달라졌다. 그는 다시 공동체 센터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선우는 뛰어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안 떠날 거죠? 정우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이의 눈을 보며 웃었다. 그래, 선우야. 이제는 안 떠난다. 영주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숙도 센터 한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느 저녁, 정우는 홀로 바닷가를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편지를 꺼내 펼쳤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어떤 길을 걷든 제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정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수진아,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내가 남긴 삶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바다는 여전히 깊고 끝이 없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는 파도 너머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더 흘러 센터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인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눴다. 정우는 무대 아래에서 선우와 함께 웃으며 손뼉을 쳤다. 민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담담하게 서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시선 속에서도 당당했다. 영주는 무대 위에 선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삶은 잘못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잘못을 끌어안고도 계속 걸어가는 발걸음, 그 안에 희망이 깃든다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아이들과 민숙, 영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나눴다. 수많은 상처와 비난을 지나온 끝에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평화를 찾았다. 수진의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지켜보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따뜻한 빛이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죄인일지라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다.